여러분, 요즘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 이상하게 숫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거 진짜 1500 가는 거 아니야? 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1499원이랑 1500원이 물리적으로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지폐가 한 장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 월급이 그날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1500원이라는 숫자에 유독 예민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건 단지 환율의 가격표가 아니라 한국 경제에서 여러 개의 스위치가 한꺼번에 눌리는 버튼이기 때문입니다. 그 버튼이 눌리는 순간 시장의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다시 환율을 밀어올리고 그 과정이 공포를 현실로 바꿉니다. 오늘은 그 메커니즘을 자막으로 바로 옮겨도 흐름이 끊기지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환율은 왜 오르는지, 왜 1500원이 공포의 상징이 됐는지, 진짜 위기는 어떤 신호로 시작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일상에 어떤 순서로 내려오는지까지요. 1500원이 특별해진 첫 번째 이유는 라운드 넘버의 심리입니다. 사람은 숫자를 연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1400대와 1500대로 끊어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 1500원이 가까워지면 시장 참여자들이 거의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입업체는 결제일 전에 달러부터 확보하려고 합니다. 개인은 달러를 조금이라도 사둘까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기관은 시스템적으로 환해지 비율을 올립니다. 은행 딜링룸에서는 주문이 한쪽으로 몰릴 걸 예상하고 호가를 더 방어적으로 냅니다. 언론은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그 단어가 다시 사람들의 손을 움직입니다. 결국 환율은 펀더멘털보다 집단 행동이 먼저 끌고 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행동들이 전부 같은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모두가 달러를 사면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더 사야 할 것 같고, 더 사고 더 오르고 공포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구조, 이게 1500원 근처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여기에 한국은 두 번째 요인이 얹힙니다. 기억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외환위기라는 단어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경제학보다 단 하나의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달러가 없었다. 이 한 문장이요. 그래서 환율이 특정 구간에 가까워지면 한국 사회는 자동으로 그 기억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기억은 숫자보다 빠르게 전염됩니다. 회사 회의실에서, 단톡방에서, 댓글에서, 술자리에서 이번엔 뭔가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경제 지표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 먼저 바뀝니다. 소비는 움츠러들고, 기업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투자자는 방어적으로 바뀌고, 그게 다시 실물에 영향을 줍니다. 공포가 느낌에서 현금 흐름으로 내려오는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한국에서 1500원은 회계와 예산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업과 기관은 내부적으로 환율 구간별로 계획을 세웁니다. 1400대는 감당 가능, 1500대는 비용 구조 재점검 같은 식으로요. 그러면 1500이 가까워질수록 기업은 미리 움직입니다. 수입 계약을 앞당기고 결제 시점을 조정하고 재고를 늘릴지 줄일지 고민하고 아예 가격 인상을 준비합니다. 이 움직임이 시장의 달러 수요를 더 키웁니다. 즉 1500원은 심리의 숫자이면서 동시에 실무의 숫자라서 더 무섭습니다. 말이 돌기 전에 이미 결제가 움직이고 결제가 움직이면 환율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딱 잘라 말해야 합니다. 환율 공포의 본체는 비싼 달러가 아닙니다. 비싼 달러는 불편합니다. 해외여행이 비싸지고 직구가 비싸지고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그건 아직 가격의 문제입니다. 진짜 공포는 달러가 구하기 불편해지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걸 아주 쉽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유가 조금 비싸진 건 짜증입니다. 그런데 우유가 품절돼서 못 사면 그때부터는 패닉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달러는 우유가 아니라 산소에 가깝습니다. 원유, 가스, 곡물 같은 원자재, 반도체 장비와 핵심 부품, 해운 운임과 보험, 기업의 외화부채 이자와 원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달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순간 현장에서는 여행 얘기보다 먼저 결제일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달 결제 달러 얼마에 잡아야 해? 환율이 더 오르면 일이 아니라 손실이 확정이야. 특히 중소기업과 수입업체, 제조업 하청 라인에서는 이게 생존 문제로 바뀝니다. 대기업은 환해지 시스템이 있지만 많은 업체는 버티기로 갑니다. 그런데 환율이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버티기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단가가 이미 정해진 계약, 바로 올릴 수 없는 판매가, 결제는 달러, 자금 조달은 원화금리. 이 조합이 가장 잔인하게 작동하는 순간이 옵니다. 여기서 한번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국내에서 전자부품을 들여오는 작은 수입업체가 있다고 칩시다. 판매 단가는 이미 거래처와 합의돼 있고 납품 날짜도 고정입니다. 그런데 결제 통화는 달러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가가 올라가죠. 문제는 한 번 오른 원가가 아니라 올라간 상태가 계속되는 시간입니다. 한 달만 버티면 되겠지 했는데 2달, 3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단순 손실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막힙니다. 재고를 돌리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비싸고 달러 결제를 해야 하는데 달러가 부담스럽고 납품은 해야 하는데 단가는 못 올리고 결국 직원 월급날과 이자, 납부일이 공포의 날짜가 됩니다. 이게 환율이 실물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뉴스의 숫자가 회사의 달력이 되는 순간 공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대체 왜 이렇게 오르냐?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흔히 빠지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 즉 한국이 망했다. 물론 한국 경제가 망해서 환율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국면은 한국이 망해서라기보다 달러가 몰려가서 오르는 성격이 훨씬 큽니다. 첫 번째 축은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환경입니다.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되거나 시장이 미국이 금리를 쉽게 못 내릴 것이라고 믿으면 달러 자산을 들고 있는 게 유리해집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돈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자산의 대표가 달러입니다. 이 시기에는 원화처럼 대외 변수에 민감한 통화가 더 흔들립니다. 수출 비중이 높고 글로벌 자금 흐름의 영향이 크고 위험 회피가 강해질 때 위험자산 통화처럼 취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가 약해지는 그림 자체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러가 강한 시기에 한국 내부에서도 달러를 더 많이 찾는 흐름이 겹치면 환율 상승은 훨씬 더 가파르게 체감됩니다. 두 번째 축은 한국 내부에서 달러를 사서 들고 나가는 구조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게 요즘 환율을 현실적으로 밀어 올리는 힘입니다. 이제는 개인도 해외 주식을 많이 합니다. 기관도 해외 비중을 키웁니다. 연기금은 장기적으로 해외 자산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해외 자산을 사려면 무엇을 해야 하죠? 달러를 사야 합니다. 즉, 한국 경제가 당장 무너진 게 아니어도 국내에서 달러를 꾸준히 사는 흐름이 커지면 환율은 위로 눌립니다. 여기에 수출 기업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수출로 달러가 들어와도 그 달러가 바로 시장에 풀리지 않고 기업 안에 쌓이면 시장에서 체감하는 달러 공급은 줄어듭니다. 결국 달러를 사려는 흐름은 커지는데 시장에 풀리는 달러는 줄어드는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면 가격이 오르는 건 너무 단순한 원리죠. 그래서 무역 흑자가 있어도 환율이 강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무역은 월 단위로 천천히 움직이지만 자본 흐름은 오늘 들어오고 내일 나갑니다. 환율이 무역보다 자본 흐름에 끌리기 시작하면 변동성은 커지고 그 변동성은 공포를 부릅니다. 이건 숫자 문제가 아니라 흐름이 꼬였다는 신호 아니냐라는 불안이요. 이쯤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설명을 붙이고 싶어집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원화가 약해진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 국면을 통화량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을 실제로 움직이는 길은 통화량이 아니라 달러 수급과 자본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통화량을 원인으로 잡아버리면 마치 답을 찾은 것 같은 안정감은 생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환율을 밀어 올리는 실제 장면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원화가 많아서라기보다 달러가 필요해서 움직이는 장면이 더 많습니다. 해외 투자 때문에 달러가 필요하고 해지 때문에 달러가 필요하고 결제 때문에 달러가 필요하고 심리 때문에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를 찾는 손이 늘어나는데 시장의 달러가 시원하게 풀리지 않으면 환율은 올라갑니다. 미수급 구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수급이 핵심이기 때문에 공포가 커집니다. 수급은 펀더멘털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고 한번 쏠리면 과격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나빠지는 건 되게 천천히 오는데 환율은 공포가 붙으면 며칠 만에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대합니다. 1,500원은 막아주겠지. 그런데 현실의 정책은 대체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레벨을 고정한다가 아니라 패닉을 막는다입니다. 외환 시장은 규모가 큽니다. 특정 숫자를 끝까지 지키는 방식은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이 진짜로 신경 쓰는 건 환율이 몇 원이냐 보다 시장이 질서 없이 무너지는지입니다. 쏠림이 과해질 때, 변동성이 폭발할 때, 달러 조달이 불편해질 때 그때 공황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통화 정책의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원화 약세가 길어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눌리지 않습니다. 물가가 눌리지 않으면 금리를 내리는 게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경기는 살리고 싶은데 환율과 물가 때문에 금리 카드를 쉽게 못 꺼내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환율이 단순히 외환시장 숫자가 아니라 금리의 사슬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그 부담은 가계대출이자 자영업자의 자금 사슬, 부동산과 건설의 현금 흐름으로 내려옵니다. 결국 환율은 내 통장과 내 대출 상환표에 내려오는 변수입니다. 여기서 스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스왑을 아주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통화를 잠깐 바꿔 쓰고 나중에 다시 되돌려주는 약속입니다. 특히 FX 스왑, 외환 스왑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특정 날짜에 달러를 주고 원화를 다시 받습니다. 결국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단기 주다라는 효과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스왑은 환율을 낮추는 마법이 아닙니다. 스왑은 달러 품절을 막는 소화기입니다. 환율 공포의 핵심이 비싼 달러가 아니라 달러가 품절되는 순간이라고 했죠. 시장에 달러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져 공황이 번질 조짐이 보이면 그때 이런 장치들이 의미를 갖습니다. 시장에서 달러를 한꺼번에 사지 않도록 완충을 만들고 달러 조달이 완전히 막히지 않게 숨통을 틔우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스왑이 자주 언급되거나 달러 조달 얘기가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의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공포가 한 단계 깊어지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 스왑이라는 단어가 들릴수록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달러 품절이라는 단어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공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위험은 뭘로 판단해야 할까요? 1,500원이라는 숫자 하나만 쳐다보면 공포는 더 커지기만 하고 현실을 놓칩니다. 진짜 위험은 경고등이 동시에 켜지는 순간입니다. 첫째, 외환 보유액이 큰가 작은가가 아니라 빠르게 줄어드는가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소방차 물탱크 같은 겁니다. 평소엔 양이 많아 보여도 불이 번질 때 물이 빠르게 줄어드는 속도가 보이면 사람들은 겁을 먹습니다. 둘째, 곧 갚아야 할 달러비 부담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만기가 몰리고 롤오버가 불편해지면 결제 공포가 급격히 올라옵니다. 셋째, 달러 조달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입니다. 스왑 시장에서 비용이 튄다는 건 달러가 비싸기만 한 게 아니라 구하기도 불편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외국인 자금이 주식과 채권에서 동시에 빠져나가는 흐름입니다. 이건 환율이 단기 소음이 아니라 추세로 굳어질 때 자주 나타납니다. 다섯째,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오래 버티는지입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입 원가가 생활 물가로 내려오고 생활 물가가 금리 정책을 묶고 그 금리가 가계와 자영업의 숨통을 조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한 방이 아니라 매달 결제일마다 피를 조금씩 빼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 5개가 동시에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1,500의 상징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공포가 숫자에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환율 상승이 우리 삶을 어떤 순서로 바꾸는지, 공포가 어디에서 완성되는지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사람들은 해외여행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타격은 훨씬 더 생활적인 곳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생활 물가입니다. 원자재와 에너지, 식료품처럼 달러로 결제되는 게 많습니다. 환율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기업 원가가 오르고 결국 가격표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수입 커피가 몰랐네 같은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장바구니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입니다. 원가가 오르는데 판매 가격은 바로 못 올립니다. 그 사이를 현금 흐름으로 버티는데 환율과 금리가 동시에 누르면 체감은 순식간에 지옥이 됩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늘었다는 말이 나오고 이자만 내다 끝난다는 말이 나오고 그 순간부터 고용이 움츠러듭니다. 고용이 움츠러들면 소비가 더 줄고 소비가 줄면 내수가 더 약해지고 내수가 약해지면 다시 심리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공포는 경제지표에서 오기보다 사람들의 대화에서 퍼지는데 그 대화는 결국 소비를 얼립니다. 요즘 달러 어때? 환율 때문에 뭘 밀었어? 수입품 가격도 오르겠지? 이런 말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지갑을 닫는 순간 경제는 더 느리게, 더 무겁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공포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환율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압박이기 때문입니다. 폭우는 하루 이틀이면 끝나지만 환율은 한 달, 2달, 3달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기업들은 결제일을 맞이하고
가게는 카드값과 이자 납부일을 맞이하고 자영업자는 임대료 날짜를 맞이합니다. 환율이 높은 상태로 시간이 길어지면 공포는 뉴스가 아니라 달력에서 옵니다. 이번 달도 버틸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현실적인 공포입니다. 또 하나, 환율이 오르면 가격뿐 아니라 심리적 할인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큰 소비를 미룹니다. 차를 바꾸는 걸 미루고, 가전을 미루고, 여행을 미룹니다. 미룬 소비가 쌓이면 기업은 재고와 매출로 맞습니다. 재고가 쌓이면 할인 경쟁이 시작되고, 할인 경쟁이 시작되면 마진이 깎입니다. 마진이 깎이면 고용과 투자가 줄어듭니다. 환율은 이렇게 돌아서 경기의 체력을 깎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무서운 건 한 번의 폭탄이 아니라 지속적인 출혈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포를 크게 느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공포를 관리 가능한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가게라면 환율 전망을 맞추려 하기보다 부채 구조와 비상자금을 먼저 봐야 합니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지, 상환 스케줄이 촘촘한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완충 현금이 있는지. 환율은 금리와 엮일 때 가게에 더 아프게 들어옵니다. 사업자라면 결제 통화와 결제 시점을 다시 봐야 합니다. 환율은 한 번에 때리는 게 아니라 결제일마다 체력을 깎습니다. 해지를 하든 결제 조건을 조정하든 핵심은 현금 흐름 방어입니다. 투자자라면 공포의 달러 올인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달러도 자산이고 가격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자산이 어느 통화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그리고 그 노출이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은지입니다. 공포는 분산으로 줄이고 레버리지로 키우지 않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율을 볼 때 숫자 하나에 매달리기보다 방금 말한 경고등이 동시에 켜지는지 습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에 놀라면 시장의 심리에 휩쓸리지만 신호를 보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1,500원이 무서운 건 숫자 때문이 아니라 시간 때문입니다. 그 레벨 근처에서 심리와 수급과 정책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고, 그 흔들림이 오래 지속되면 생활의 가격표가 바뀌고 금리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결국 우리 지갑과 우리 사업과 우리 대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진짜 공포는 1,500을 찍었다가 아니라 달러가 비싸지는 걸 넘어 불편해지고, 그 불편이 오래가며 경고등이 동시에 켜지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환율 상승 단기 소음일까요? 아니면 생활의 가격표를 바꾸는 긴 파도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런 경제 경고등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